나는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김석기입니다. 목포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작은 사무실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유달산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고 바람에 실려오는 바닷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 목포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저는 목포에서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제일보안이라는 작은 회사지만 직원 12명과 함께 목포 시내 곳곳의 건물들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 보면 평범한 사업가 같아 보이겠지만 제 과거를 안다면 아마 놀랄 거예요. 저는 조폭이었습니다. 그것도 목포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조직의 일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과 그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깨달음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63년 목포 온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포항에서 하역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목포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78년 아버지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셨어요. 크레인에 깔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되신 거죠. 그때부터 저희 집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없었거든요.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가족을 도와야 했는데 목포 같은 작은 도시에서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동네 형들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석기야, 이거 한 번만 도와줘. 용돈도 줄게. 그렇게 시작된 거였죠. 처음엔 정말 작은 심부름들이었어요. 편지 전달하고 누구 좀 찾아가서 말 전하고. 그런데 그 일들이 점점 위험해지더라고요. 1981년 제가 18살이던 해입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목포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조직의 막내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철이 없었죠.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목포 원도심 술집에서 다른 조직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말다툼이 주먹다툼으로, 주먹다툼이 흉기 난동으로 번진 거죠. 아프다 아파. 오른쪽 가슴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휘두른 칼에 찔린 거였죠.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겨우 18살인데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2주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어나고 나서도 갈 곳이 없었어요. 이미 이 세계에 발을 담근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우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석기야, 제발 이런 일 좀 하지 마라.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하지만 그때의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 제가 24살이던 해였어요. 그때는 이미 조직에서 중간급 역할을 하고 있었죠. 돈도 제법 벌었고 목포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경쟁 조직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목포 번화가 한복판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싸우는 대형 패싸움이었죠. 그 과정에서 상대편 사람이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고 저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석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징역 3년. 20대 중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서 자는데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바깥에서는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감옥에서는 그냥 죄수 번호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3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면서 처음으로 책을 제대로 읽어봤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아큐처럼 현실을 회피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감옥에서 만난 한 교도관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석기야, 너는 머리도 좋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런 삶을 사는 거냐? 나가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나중에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1990년 출소 후 저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감옥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났어요. 미선이라는 이름의 목포 토박이 처녀였죠. 미선이는 목포 시내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저와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냥 사업한다고 둘러댔어요. 미선이는 순수하고 착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1년 정도 사귀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선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유달산에 올라가서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목포 재래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1992년 어느 날 제 정체가 들통났어요. 미선이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경쟁 조직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선이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김석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날 밤 미선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오빠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이에요. 저는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밝혀진 거죠. 미선이는 한참을 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도 무서워요. 미안해요. 그렇게 미선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듣기로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그때의 상실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순수했던 사랑을 제 손으로 잃어버린 거였으니까요. 술만 마시며 날을 보냈어요. 화가 나고 자책도 됐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1995년 어머니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오랫동안 몸이 아프셨는데 병원 가기를 미루시다가 너무 늦게 발견된 거였죠.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석기야, 엄마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라.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 변화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입으로만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갈 곳이 어디 있나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기야,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다. 이렇게 튼튼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근데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난해서 너를 고생시켜서. 하지만 석기야,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제일 잘 안다. 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제발 제발 그 착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순간 정말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는지.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진짜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자.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아들이 되자. 어머니 돌아가신 후 3달 뒤인 1996년 저는 조직의 형님들을 찾아갔어요. 목포항 근처 술집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형님들,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뭐 나간다고? 석기야, 너 미쳤니? 한 번 들어온 길에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 당연한 반응이었죠. 이 세계에서는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게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단단히 했었어요. 죽어도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영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날 정말 죽을 뻔했어요. 형님들이 화가 나서 저를 혼내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워낙 완고하게 나오니까 결국은 조건을 내셨어요. 좋다,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목포에서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 약속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바로 승낙했어요. 어차피 과거는 묻어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조직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15년 넘게 해온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목포항에서 하역일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도 하고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33살의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취급이었으니까요.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듣거나 이상한 눈빛을 볼 때면 자존심도 상했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언제 누가 찾아올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비록 돈은 적게 벌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목포 시내 한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야간 근무였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책도 읽을 수 있었고 나름 괜찮았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경비업계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업 구조도 파악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배웠죠. 나도 언젠가는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1년 제가 38살이던 해예요. 경비원으로 일하던 건물에 새로 입주한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한 여자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영희라는 이름의 목포 여자였죠. 영희는 미선이와는 정반대 타입이었어요. 활발하고 당차고 세상 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영희는 제 과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따로 묻지 않더라고요. 몇 개월 후 영희가 먼저 고백했어요.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오빠가 좋아요. 그때 정말 울 뻔했어요. 미선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영희는 제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02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영희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제가 힘들 때도 묵묵히 지켜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응원해줬죠. 2003년 5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영희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작은 경비업체를 차렸어요. 안전제일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요.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죠. 영업도 하고 현장도 뛰고 직원 관리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 조직 생활하면서 배운 게 도움이 됐어요. 사람 관리하는 법, 상황 대처하는 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장 중요했던 건 신뢰였어요. 목포는 작은 도시라서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점점 일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채용했어요.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5명, 이렇게 하나씩 늘려갔죠. 모든 직원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다. 절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0년쯤부터는 사업이 안정화됐어요. 목포 시내 주요 건물들을 맡게 됐고 직원도 10명이 넘었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었어요. 2012년에 목포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석기 대표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과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희가 등을 떠밀어줬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이 도움을 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비행 청소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포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진짜 조폭이었어요? 그래, 진짜였다. 하지만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지.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신기한 게 아이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아마 진짜 경험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60살이 된 저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30 중반까지는 절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바뀌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영희가 저를 사랑해준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봐줘요. 물론 저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요.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건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정작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영희와 함께 밥 먹고 주말에 유달산에 올라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네 번째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폭이었던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 과거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업도 안정되었고 영희와의 결혼 생활도 20년이 넘었어요. 아이는 없지만 저희 부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목포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독거 어르신들 안전 확인하는 일, 청소년 상담 활동 같은 것들이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해요. 영희는 항상 말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목포 지역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저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어둠의 시절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60살인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밝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포에 사는 김석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